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도 안 오고 폭풍우도 안 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6강부터 10강까지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해리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맨 마지막 강의가 5강 정신분열병과 귀신 들림에 대한 주제였는데 5강, 6강을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가 좋은데 이제 강의 저희가 이제 자르다 보니까 5강, 6강이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강의를 잘 생각하시면서 5강과 연결성을 두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해리 현상이라고 할 때는 병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병으로 봐서 장애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그 특이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우리 이 정신병리나 이 심리를 다루는 사람보다도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이제 작가거나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해리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대답할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리 현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작품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니까 병도 그렇게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런 감이 있는데 사실 병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죠. 굉장히 느리고 늘 한결같고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인데 오늘 이 현상은 사실 이제 다루기는 상당히 화려하고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대상은 많지는 않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나는 하나일까요? 나는 여럿일까요? 이게 지금 기분에 따라서 표정만 다르니까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을 때로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해리 장애에서의 해리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완전히 딴판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딴 사람인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융화되지 않는 또 다른 자기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루어 나가야죠. 일단 해리의 정의를 볼 때 그 138쪽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방어기제는 이제 사람이 불안에 빠지면 우리가 불안장애에서도 나오지만은 불안에 빠지면은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자동스럽게 이제 손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동원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전이 있는데 그런 기전을 가리켜서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4가지 방어 기제를 지금 적어 놨습니다. 이 4가지 방어 기제들이 불안할 때마다 나름대로 동원이 되는데 이 4가지 방어 기제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둘로 나눠진다. 둘로 나누는 게 왜 방어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숙제할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반만 하면 좋겠죠. 네.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으면 많아졌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어려운 게 많으면 일단 고통 분담을 하는 입장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잖아요. 방어 기제에서 반으로 나눈다라는 건 딱 2분의 1이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부담을 줄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100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100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걸 뭐 80이든 60이든 50이든 줄여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공포에 그 압도당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는 그런 경향도 결국은 이 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줄이냐라고 볼 때 거기 보니까 종류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억압이라는 것은 뭐랑 뭐랑 나누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격리는요? 기억과 감정으로 나누고 분열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그러면 해리는요?
물음표와 물음표로. 네. 해리는 그냥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분 구별 없이 급한 김에 일단 둘로 나누는 거.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의 세 기하와 차이점은 나누는 건 똑같은데 나누는 방식이 훨씬 원시적이고 단순한 거예요. 네. 일단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자르고 보자. 뚝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 격리,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가 조금 더 고상한 방어 기제겠죠. 반면 이 해리라는 방어 기제는 좀 원시적인. 예, 당신은 시인입니다. 원시인. 예, 예, 예. 원시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을 말하는데 왜 원시적으로 나누죠? 좀 질적으로 고상하게 위처럼 의식과 의식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고 좋잖아요. 예. 급하니까. 예. 경황이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구분하고 이럴 겨를이 없으니까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갑자기 이러한 그 압도당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서 일단 나누고 보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이 헬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봅시다.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예? 그 사람 아주 골탕 먹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요. 예? 심지어는 뭐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마음에 확 올라와요. 근데 그 마음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억압한단 말이죠. 억압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예.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나? 라는 생각조차 없어져요. 왜 없어지죠?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역을 둘로 나눈 다음에 한쪽을 정말 그림에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저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죠. 하지만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그 해치고 싶은 욕구는 남아있겠죠. 잘 눌러지면은, 억압이 잘 되면은 그냥 편안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억압이 잘 안 되면 불쑥불쑥 마음속에 있는 뭔가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어떤 욕구들이 툭툭 자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불안해지죠. 평온 상태가 깨진단 말이에요. 다시 누르죠. 잠자코 있어 이렇게 아주 누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의 심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다가 가끔 이제 이유 없이 불쾌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더운 여름 이럴 때 불쾌지수가 높아서일 때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 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을 해보죠. 가만 내가 뭐를 눌러놨지? 내 마음속에 뭐를 눌러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이제 밝혀지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눌러놨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억압은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것들을 억압해요. 억압하는 것들이 주로 꿈에 나오죠. 꿈은 느슨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억압할 수 있는 이 기전을 발휘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올라와요. 근데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온 거 그냥 놔두면은 어머야 하면서 잠을 깨요. 예. 내가 걔를 그렇게 때려주고 싶었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 잠을 깨요. 그러니까 꿈은 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변형을 합니다. 다. 예. 상징으로 다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고은이 자고 꿈은 계속 돌아가는데 최소한 잠은 안 깨죠. 그것도 여전히 억압이 느슨하긴 하지만 완전히 풀려지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억압 기제가 잘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가 돼요. 또 한 가지 그 옆에 있는 방어 기제를 봅시다. 격리. 어떤 사람은 이제 번역을 고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죠. 아이솔레이션은 기억과 감정이 같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억은 그대로 떠오르지 때 감정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말이야 그 친구 죽이고 싶었어. 어떻게?
그냥 잔인하게 말이야. 그러고 싶더라고. 어이 무서워라. 뭐가 어때서? 너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흥분도 안 되니? 모르겠는데. 내가 걔를 해치고 싶다라는 의식은 정확하게 했으니까 무의식으로 감춘 건 아니죠. 근데 감정은 어디 갔어요? 팔았나? 감정이 무언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아주 충격적인 기억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뭐 온 가족들한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냥 꿈쩍 안고 있더니 다행히 다 이제 강도들이 떠나서 다행 아무 문제는 없으면 했지만은 며칠 동안 또 들어오지는 않나 뭐 겁나가지고 뭐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덤덤해요. 무덤덤. 네. 정말 무서우셨겠네. 얘기만 들어도 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주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그래도 회상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뭐 괜찮은데요. 뭐 지난 일이고 뭐가 부담이 됐었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하죠. 그때 생각만 해도요. 지금도요. 사실은 굉장히 떨리거든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너무 무덤덤하면 이상하다. 그럴 때 쓰는 방어 기제가 뭐냐? 경기죠. 왜 감정을 숨기죠? 편하려고. 괴로우니까.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 사라지는 듯해서 마음의 부담도 줄지만은 최소한 기억은 해내도 감정이 없으면은 마음의 부담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까지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의 힘이죠. 세 번째 분열의 방어기제의 힘은 좋고 나쁜 것들을 분리해요. 그래서 섞지를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실은 지난 시간에 그 인간 발달 단계에서 대상 항상성 얘기하면서 했어요. 기억나세요? 2단계의 끝부분에 만 2세에서 3세 지나면서 아이는 좋은 엄마랑 나쁜 엄마를 하나로 합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안 합쳐지면은 결국 평생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방어 기제가 바로 이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방어, 스플리팅이라는 영어로는 스플리팅이죠. 정신분열병의 그 분열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덮든지 차든지 하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이 있죠. 이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구절이 최상의 구절이에요. 맞아.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눠야지 어중간하게 나눠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중간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저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구분을 해서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둘로 나눠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 나쁘다고 취급했다가 어느 때는 다 좋다고 취급했다가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좋고 나쁜 거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훨씬 말은 편한데 왜 이게 안 되죠? 왜 그렇게 꼭 둘로 나눠가지고 아니 나쁜 거를 그래 둘로 나눠서 나쁜 걸 없애면 좋은 사람만 되니까 그건 좋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래도 좋은 면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되면 오히려 괴롭지 않을까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는 사람. 그래도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욕할 수 있으니까. 신나게 욕할 수 있거든요. 어중간하면 욕하기도 좀 힘든데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막 부르려고 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때로는 좋아요. 근데 왜 섞지를 못하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발달 단계 얘기하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섞으면은 좋은 게 사라질 거라는 어떤 상상이 되는 사람이 섞지 못하는 거예요. 섞어지면 전체적으로는 좋아라는 관점이 생기는 사람은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선 좋아라는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잘 섞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섞기 시작하면은 좋은 것들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흐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과거 경험이 그런 사람은
섞는다는 자체가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차라리 분열이 낫지라고 분열을 하는 겁니다. 해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가 압도돼서 오는데 이게 다 오면은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자르고 보고요. 일단 자르면은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 공통점이 일단 자르면은 한쪽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감춰집니다. 그렇죠? 무의식은 무의식대로 감춰지죠. 그리고 기억과 감정이 할 때는 주로 감정이 감춰지죠. 기억이 감춰지는 예는 거의 없어요. 감정만 감춰지고 기억은 계속 살아남죠. 좋은가 나쁨으로 할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씩 감춰집니다. 한쪽은 좋을 때가 감춰질 때가 있고 한쪽은 나쁠 때가 감춰지는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듯이 해요. 해리도 뭔가를 자르는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 완전히 가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열, 해리 이런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통합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올 때 그게 한 존재 안에 있다는 것조차 굉장히 낯설어요. 해리의 현상이 실제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의아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결국은 넓게 보면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미리 조금 당겨서 얘기하자면은 해리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어린 시절의 그 성적인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입니다. 충격들, 성적인 충격들. 근데 꼭 성적인 충격만은 아니고 다양한 충격이죠. 근데 연구적으로는 그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10명의 해리 장애를 모아놨을 때 성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은 둘, 셋에 불과해요. 통계적으로는 제일 높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면 7, 8명이 성적인 충격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둘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또 충분히 근거를 갖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성적인 충격이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길래 다른 방어도 아니고 해리를 쓸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이 있어요? 억압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격리해도 되죠. 또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일생을 살아가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로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은 너무나 커가지고 그렇게 질적 구분을 할 만한 여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과거의 경험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런 해리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람한테 어린 시절에 그 큰 충격이 있었습니까 하면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이 반 조금 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린 시절에 난 별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원인을 찾기엔 참 어려워진다. 하지만 현상으로 볼 때는 해리까지 쓸 정도면은 굉장히 그 압도당하는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리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142쪽에 보면은 이 해리가 일어날 때 가장 흔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상실입니다. 기억이 어느 특정 기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일주일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그리고 몇 시 이후로는 기억이 또 나고 이래요. 우리의 기억 세포는요, 그렇게 시간 단위로 탁 잘라질 수 있는 그런 머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의 기억은요, 몇 월, 며칠, 몇 시의 기억이 요 세포에 기억되고, 그 다음 초의 기억은 요 옆에 기억되고 이러지 않아요. 기억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서 보는 모니터랑 비슷합니다. 가끔 컴퓨터 잘못 사거나 모니터 이렇게 좀 잘못 건드리면 셀이 죽는다 그러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화면들의 일부들이 이렇게 검게 죽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 들어오는 게 그야말로 깨진 거죠. 그러면은 거기만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화면 전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가요?
중간중간에 셀이 많이 깨져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뭔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볼 수는 있겠죠. 지저분할지 몰라도. 우리 뇌의 기억세포의 기억은 그래요. 어느 한 세포가 어느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세포들이 다 동원돼서 특정한 기억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뇌수술을 해서 뇌의 일부가 잘려나가도 기억이 다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전체적인, 그래서 기억이 흐릿해질지는 몰라도 기억이 없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옛날 기억일수록 더더욱 기억이 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은 최근 내 기억들은 사라지지만 아주 옛날 기억은 잘 파괴되지 않는 이유가 세포 전체가 다 날아가지 않는 한 옛날의 잔상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세포의 특성상 뭐 어제까지는 기억나다가 오늘은 기억이 안 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해리장의 기억은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야, 저 사람 쇼하고 있구나. 조작을 하려면 다른 조작을 하지 왜 저런 조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조작은 조작이에요. 근데 어떤 조작이요? 해리적인 조작.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억지로 만드는,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쇼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해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정말 남들 보기에도 어이없는 그런, 이건 기억세포와 상관없는 그러한 기억의 단절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그 해리 특성이 2인증인데, 144쪽에 보면 2인증. 2인증은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느낄 때 뭐, 야, 이게 누구야? 이런 어떤 느낌을 가져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체 이탈 현상 마냥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경험이죠. 그 옆에 있는 비현실감은 환경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 경험하는 환경이, 야, 여기가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2인증과 비현실감은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이상하고 남도 이상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인증과 비현실감은 같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146쪽에 있는 정체성 혼란과 정체성 변형, 이 부분일 텐데, 다중인격이라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통해서 제일 많이 알죠. 한 사람 안에 여러 존재가 있다.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다중인격이 정체성 혼란 내지 정체성 변형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혼란은 뭐냐? 자기 안에 두 존재 이상이 나타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는 특성을 말해요. 근데 변형은 뭐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서 과거의 존재가 싹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무당에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애기점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네, 복채를 내요. 네, 네, 하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딴 존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정체성 변형이죠. 네, 고승관만큼은 애니까. 변형이 완전히 됐는데 다시 딱 돌아와가지고 애기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그 애기와 자기를 일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체성 변형. 근데 혼란은 히히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왔는데요. 히히 그 사람 누구야? 하면서 자기가 두 존재 속에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두 존재를 한꺼번에 다 표현하면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혼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혼란일 수도 있고 변형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면은 점 보는 분들은 다 해리장애로 진단 기준상으로 해리 맞구만. 그 사람들을 장애라고 붙일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준이 어디라고요? 사회 직업적 기능 손실. 손실은커녕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리를 보인다 그래서 다 그게 직업적 기능 손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경험은 해리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통합된 인격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헬이죠. 예. 신비 경험. 우리는 일반적인 오감으로 신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비 경험이 나타나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헬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를 막 신경 쓰고 공부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도통하게 됩니다. 네. 해리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 증상이 아니라 현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리는 참 매력적인 영역이에요.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애기 동자가 들어와도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특히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뿌듯해집니다. 기독교에서는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기도. 막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1000번 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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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혀가 꼬여 막. 왜냐하면 한참 하면 정말 혀가 꼬이잖아요. 장애 몸을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 심리적인 이 이성 중심적인 이 사고 방식에서 볼 때는 야, 그거 부적절하다. 그렇게 기도하면 너 괴롭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봤죠. 어때? 옆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많이 보니까 좋대요. 아니 내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데 자기는 좋대요. 그게 뭘까?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좋을까? 그거는 해방감이죠. 해방감.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이렇게 침입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시킨다라고 가정할 때 그게 이렇게 압도되는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해방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해방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헬이야말로 정말 좋은 출구예요. 내가 이렇게 부적절할 수가 있다니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놓아놓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이런 경험이에요. 사실 그런 경험은 꼭 헬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 경험에서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움켜잡으면서 자기 고집 안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자식들 앞에서 내 말이 옳아, 내 말대로 하면은 네가 출세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십중팔구 자기 말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벗어나면 거봐, 네 말대로 하니까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가족한테 저주를 해요, 저주 아주.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도 자기 뜻대로 하니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막 쥐다가 해리 경험을 탁 하면요. 사람이 온화해져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온화해져요. 해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확 쥐어있는 것들을 확 풀어버릴 수 있는 아주. 특히 이 뭐든지 이렇게 고집적으로 통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해리 경험을 한번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면서 좋아지죠. 스크루지 영감. 우리 소설 속에서나 보고 그러지만은 그 영감이 왜 그렇게 정신을 차렸습니까? 이 꿈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리죠, 해리. 자기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 경험이 자기를 풀어헤쳤어요. 자기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해리는 참 이중적이에요.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으로 쓰는 것도 해리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하면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참 이게 아주 이중적입니다. 실제로 병은 무엇일까? 해리성 기억상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병인데 148쪽에 있죠.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어느 순간인가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기억이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기억들. 그러면 해리성 기억상실을 했을 때 그 뇌에 어떤 손상이 아니라서 기억상실을 했으면 그 기억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거를 떠올리게 해야 되나요? 그냥 놔둬야 되나요? 치료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과거 것들을 회상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해리성 기억 상실은 단순히 기억이 상실됐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기억만 상실된 상태로 가만히 평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실된 기억의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자극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뭔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네. 결국은 그 기억을 자르는 그 부위가 뭔가 자기한테는 감당하기 싫은 부위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격리라는 기억은 하는데 감정만 숨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똑 잘라가지고 기억이랑 감정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시기는. 네. 어떻게든 떠올라야지 안 그러면 자꾸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도 그 감정에 노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서를 주면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게 해리성 기억 상실의 치료 원칙이 됩니다. 영화는 해리성 기억 상실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영화인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버디라는 영화 보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갔다가 한 친구는 화상을 입고 이제 귀대를 다시 돌아온 거고 한 친구는 지금 버디라는 이 주인공은 이 해리성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자기가 새라고 생각해요. 자꾸 날려고 하고 이름도 버디니까. 근데 실제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이 친구는 날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 자주 하고 이 둘은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친구죠. 근데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도 영화를 충분히 보진 않아서 다시 이렇게 회상해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이 R이라는 이 지금 니콜라스 케이지인데 이 친구가 먼저 군대에 입대했어요. 입대를 하러 자기를 떠나는 날 이 버디가 가장 아끼는 새가 그 창가에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창가에 부딪혀 죽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페트라라는 자기 귀한 새랑 자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아마 본인의 어린 시절에 더 어린 시절로 들어가면은 더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영화적으로 만들었죠. 이 영화는 이제 인간 한 사람의 심리를 그리기도 했지만 전쟁의 참혹성을 그리는 영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R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이제 이 버디를 다시 만나가지고 내 친구다. 기억을 되살리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마지막 방법이 지금 이제 엄마한테 시켜서 어렸을 때 우리가 갖고 놀던 공을 있는 대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공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야구공 우리가 이렇게 갖고 놀던 야구공이라고 보여줬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해리성 기억 상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극을 주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겠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 친구는 기억을 되돌아오지 않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네가 기억을 되살려오지 않으면은 난 네가 필요한데 네가 기억을 되살려야지 내가 너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그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R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 답답함을 지금 호소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이 오히려 본래의 세상으로, 해리된 세상이 아니라 본래의 세상으로 되돌아옵니다. 메시지로 하고 끝나는데 영화는 단순히 그 해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한 특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화긴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는 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리성 둔주는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는데요. 해리성 둔주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까먹는데 비교적 인간구실은 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타향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몇 년 후에 자기 기억이 딱 되돌아오면요. 희한하게 그렇게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게 또 싹 지워져요. 네. 둘 다 기억에 남으면 차라리 나은데 어느 하나가 되돌아오면 또 그전 게 또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련히 또 다시 자기 위치로 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비슷한 드라마 하나 그려놓은 게 있었죠. 그건 뭐 교통사고처럼 뭐 해서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처가 있고 뭐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근데 요즘은 해리를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문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 어딜 가, 심지어 외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조사해가지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해리 하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 둔주가 언제 있었냐? 전쟁 이후 많았어요. 연락도 안 되지, 어디서 살아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때에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 해리성 둔주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는 해리성 정체감장애, 표현은 이제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 부르는데, 여러 존재가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나올 때마다 심지어는 그 존재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영화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영화는 그 151쪽에 있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다나와 치료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한 사람을 놔두고 집단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다 나와라.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 존재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다. 심지어는 이름도 따르고요, 성별도 따르고요, 목소리까지도 달라요. 그런 존재가 보통 어떻게 몇 명이나 들어있느냐? 5명에서 10명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게 평균이랍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다 공통적인 어떤 수준의 존재냐? 그렇지 않대요. 서열이 있대요. 큰 놈 한 두세 놈, 그리고 밑에 서열 이제 꼬봉들이 몇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는 뭐냐? 그것들을 융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한데,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리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해리의 성향을 아마 평생 못 버릴지도 모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큰 무리 없이 서로 잘 지내라. 그래야말로 집단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너티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비디오가 너무 없어서요, 시중에 구하기가 힘든 거라서 이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영화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으니까 조금 이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냥 변화하는 그 특성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love you too, Nathan. Wait a second. Well, before we spend the rest of our lives together, there's just one small detail I have to take care of. Okay? Okay. Okay. Here. I'll be right. Hey, look! It's Nathan! Hi, everybody. I've got an announcement to make. Listen, you guys have been my best friends. Something wonderful has happened to me. Fallen in love. And she loves me, too. She's a real friend. I want to thank you all for being there for me when I needed you. I suppose what I'm really trying to say is, I guess this means goodbye. I was surprised this day would go. We're going to miss you. 이 대사가 영어 잘 하시는 분,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번역은 사랑에 빠졌다니 축하인데 아닌 것 같아요. I was surprised this day would go. We're going. 제가 I surprised this time would come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가 왔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니까, 꼭 사랑에 빠졌다라는 특성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헤어진다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다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I miss you 보고 싶을 거예요. I'm gonna miss you all, too. 멍멍이도 있네.
때려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병이 생겨가지고 맞을 때마다 바뀌어요. 다른 존재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때려도 안 바뀌겠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나중에 때리면 정말로 안 바뀝니다. 근데 때릴 때마다 몽둥이가 바뀌어요. 희한하게 영화적으로는. I could never do that. It's okay. Just hit me. Oh, I can't hit you. I might hurt you. Oh, will you hit me already? Hit me again. Hit me again. Hit me again. Hit me again. What's wrong? Absolutely nothing. Now. 그 대통령이 됐어요.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뭐죠? 다시 바뀌었죠?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다시 바뀌었어요. So that's my story. From the nut house to the White House. 네. 영화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존재를 완전히 통합한 줄 알았더니 좀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다. 뭐 이런 것도 담기긴 하는데 뭐 영화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뭐 또 뭐 복잡한데 간단히 이 장면이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자기 마음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상징화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 여러 존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거는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영화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너네들이랑 얘기 안 하기로 했다. 환청의 존재들한테 그것이 내가 이 리얼리티,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내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것들과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선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리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단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안에 무한한 다른 존재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정답을 하나로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 챕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열려있는 챕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챕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15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만 하고 쉬겠습니다. 건전한 해리의 기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해리 장애도 있고 그냥 해리 현상도 있는데 해리 중에 뭐 좋은 해리가 있고 그럼 나쁜 해리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해리에 대한 제 견해는 거기 있는 이제 중간에 떨어져 있는데 바로 위에부터 해리는 그 자체가 건전한지 병적인지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건전성의 근거는 경험된 현상 그 자체보다 그 경험을 처리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가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해리 현상 자체는요, 심지어는요, 뭐 마약을 통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전기 충격을 통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갔던 어떤 신비 경험 내지는 비현실 경험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거는 자기의 건강한 정신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분명히 신에게서 온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은 그걸 정신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사고가 건강한 사람이면요, 심지어는 비현실적인 경험 한 번이 사실은 신에게서 온 것도 아닌데도 그게 신적 경험으로 잘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래서 해리 경험 자체는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 그것들을 건강하게 만드냐 아니냐는 자기의 내적인 강건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거기 이제 158쪽에 보면은 하나의 신앙 경험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양한 가능성이 경험 자체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신앙 경험인데 그 안에서 사람이 이상해졌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은 같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다 할지라도요. 본인의 역량이 그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경험이 그 사람을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해리 현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그 총론적인 견해에서 보자면은 그 내적인 그 강건함이 있지 않은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해리 경험을 하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해리의 경험은 취약성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반갑게 주어야 될 경험은 아닙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신앙 활동이나 이런 데서 모든 사람을 너무 일괄적으로 해리 현상에 몰고 가는 그런 태도들은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역량들을 좀 봐야 되고 설령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리를 좀 조장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문제가 될 사람들을 또 옆에서 지원하고 그 뒷수습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나 그런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